안녕하십니까. 소리나 이야기입니다. 층간소음을 층간웃음으로 라는 슬로건으로 층간소음에 관계되는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층간소음을 규명하는 데 필수적인 층간소음 측정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적합한 층간소음 측정기는 어떤 것들인가, 어떤 기능들인가 하는 것이 핵심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층간소음 갈등 해소를 위한 구상을 해본 바가 있어서 그 그림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층간소음 측정기의 기능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기능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층간소음 전용 측정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소음 측정기가 아닌 층간소음 또는 이웃소음 측정하는 측정기들입니다. 네 번째는 주요 소음 측정기, 이거는 일반적인 사항으로서의 주요 측정기, 주요 소음 측정기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측정기들입니다. 쉽게 접할 수 있다라는 말이 좀 어색한데요. 전문가들 입장에서 보면 쉽게 접하지만은 일반인으로서 소음 측정기를 접한다는 그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닌 걸 알면서, 그러나 소음 측정기 중에서 그래도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들만 좀 골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소리나 3의 법령 및 기술 표준 적용 수준, 소리나 3라고 하는 층간소음 전용 측정기가 있는데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중에 그 측정 장비에 대한 그 내용도 좀 촬영해서 보조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층간소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구상을 해봤는데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나라님도 해결하지 못하는 난제가 층간소음입니다. 그거는 그 과거 대통령, 현재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정부 관료분들도 상당히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 층간소음입니다. 그러니 전들 크게 뾰족한 수가 있겠는가마는 층간소음 갈등이 어떻게 발생됐고 어떻게 해결한다면은 좀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의 갈등 해소 구상도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원래 공동주택은 윗집의 바닥이 아랫집의 천장이 되어서 윗집 생활활동 소음 자체가 아랫집으로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이건 아무리 방음을 잘 한다 하더라도 그 소음의 일부는 전달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위에서 평상시는 조용하다가 어떤 운동도 좀 해야 되겠다, 또 누구 친구가 와서 좀 기분이 좋아서 술래잡기를 한다, 그럼 당연히 소음이 발생이 됐고, 이에 따라서 밑에 집에서는 공교롭게도 그 시간대에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라면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되겠죠. 그러니 윗집 보고 조용히 좀 해달라고 전화도 할 수 있고, 벽을 퉁퉁 칠 수도 있고, 천장을 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갈등이 발생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제 처음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서로 전화도 해보고 말로도 해보고, 필요에 따라서는 떡도 보내주고 선물도 주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일도 피자도 사다 주는 그런 집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소음이 줄어들면 괜찮은데
이렇게 선물을 하고 났는데 소음이 안 줄어들면 더 마음이 속상해지는 거예요. 그럼 안 되겠다. 뭐 좀 말로 해도 안 되고 조금 좀 신경 좀 써달라고 뭐 과일도 좀 떡도 좀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나아지는 바가 없으니 우리도 그러면은 상대한테 피해를 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보복소음으로 발생을 할 수 있는 게 많다 이거죠. 물론 다는 아닙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는 뭐 참고 잘 지내는데 그 중에는 다는 아니다 이거죠. 한 50% 정도는요. 기분이 나빠가지고 반응을 보이거나 보이려고까지 했다. 뭐 이런 얘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툼이 벌어지고 감정이 격해져서 서로 얼굴을 보니 많이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 이웃사촌이 아닙니다. 이제 그 상태에서는요. 그래서 이게 더 심해지면은 뭐 이사를 가든지 아니면은 큰 다툼이 발생하든지 아니면 뭐 대형 사건, 뭐 방화, 뭐 상해, 심지어는 살인 뭐 이런 것까지도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부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이게 사회적 문제, 병리 현상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문제가 골마 가지고 치료하기 어려운 단계까지 가는 단계, 사회적 병리 현상이 발생을 한 것이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층간소음에 대한 중재기관도 만들어 보고 관련 법령도 만든 지 얼마 안 됐어요. 그 관계 법령도 정비하고 조직 정비, 법령 정비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오히려 그 층간소음 갈등으로 인해서 이웃사회센터에 중재 요청을 하고 층간소음 측정을 하는 그러한 휘수가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사실상 방법이 없대요. 속수무책이랍니다. 이웃사회센터도 양쪽에서 서로 화해를 할 그러한 상태로 나오지 않는 한은 할 수가 없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아랫집에서 이웃사회센터로 이런 문제가 있으니 중재 좀 해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이웃사회센터에서 윗집으로 전화를 해보니 우리는 층간소음 문제 이야기시킨 바가 없으니까 이웃사회센터의 중재 요청에 대해서 응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 끝이래요. 방법이 없습니다. 속수무책입니다. 중재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이웃사회센터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뭐 경비원도 있고 그 관리사무소에 보면은 민원 처리하는 부분도 있고 층간소음 관리위원이라는 것도 있어서 뭐 동대표, 입주자 대표, 부녀회장, 노인회장, 관리소장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그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에서도 어떤 해결을 제대로 매끄럽게 이게 처리한 경우가 드뭅니다. 제 귀에 들리는 것이 거의 없을 정도예요.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게 사람이 느끼는 것하고 실제 층간소음의 크기하고 이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법에서 명시했지만 법에 명시된 것이 지금 들리는 소음이 벽에서 명시한 기준을 초과하는 것인지 초과하지 않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이게 감각적으로는 층간소음을 느끼지만은 실제 법에서 정한 그 기준에 문제가 되는 소음인지 법에서 정한 그 기준을 초과했는지 아니면은 그 기준보다 낮은 일상적인 생활소음 수준 정도인지 알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사람 귀로는 어렵다 이죠. 관리소장도 할 수가 없는 거고 경비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경찰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거죠.
결국은 이웃사회 센터에 얘기해서 소음 측정을 하는데 그 이웃사회 센터에서 측정을 할 과정에서도 아까처럼 윗집 아랫집이 다 요청을 해야 뭐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면담을 한 후에나 측정을 하게 되는데 뭐 사후 약방문 격이죠. 뭐 이미 측정한다는 거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측정해 본들 뭐 또 갈등이 계속 남아 있는 거죠. 자, 이제 그런 실정이다 이거죠. 그렇게 하고 이웃사회 센터에서 측정한 측정 결과 자체가 실효성이 있는 측정 결과냐라고 했을 때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보는 거는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대화하듯이 전화하듯이 측정을 한번 해보자. 측정을 쉽게 해보자. 많은 비용 들이고 많은 시간 들이지 말고 오래 끌면 끌을수록 서로 감정이 쌓여서 격해지니까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측정기를 손쉽게 구해가지고 측정기가 모니터링 해가지고 문제가 있으면은 윗집한테도 알려주고 지금 당신네들이 띄지 않았다라고 하던 그 소음이 지금 즉시 발생했다. 그 소음 발생하고 나서 뭐 한 5초 이내, 10초 이내에 알려주면은 즉시 상황이 되겠죠? 예. 저기 우당탕탕탕탕 뛰었다 그러면은 가는 거예요. 메시지가 지금 이런 소음이 들린다. 자동으로. 그래서 자제를 하거나 이거 우리 집 소음이 아니다 그러면 다른 집인 줄 알고 또 확인을 해야 되겠죠? 확대해야 되겠죠? 뭐 그런 과정에서 위아래집만 참여할 것이 아니라 관리소에 있는 관리사무소에 경비한테도 해당 뭐 동을 담당하는 경비가 있다면은 해당 그 경비한테도 같은 메시지가 가서 확인을 할 수 있고 상의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실시간적으로 법에서 정한 기준 초과 여부를 따져 가지고 서로 공감을 할 수 있는 상태로 가보자라고 하는 것이 갈등에서 구상도의 핵심인 부분입니다. 측정을 해서 분석을 해서 이걸 보니까 법적 기준치를 초과했구나, 초과하지 않았구나, 초과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너무 예민하게 한 건 아닌 건지, 또 초과했는데 윗집에서는 그것이 일상생활이라고 생각해왔던 것이 초과를 했구나, 우리가 좀 소음을 더 줄여야 되겠구나, 이런 어떤 실천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해 주고자 하는 것이 이 갈등 해소의 구상도의 핵심이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뭐 공동체가 자치 활동을 할 수 있죠. 옛날 같으면은 뭐라고 했죠? 같은 뭐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뭐 사람들 공동주택 아파트나 아파트 동네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회의하고 있었던 것처럼 그런 자치 활동하고도 연계를 시킬 수가 있고 이러한 객관성을 느끼고 서로 이제 체험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낮에 한번 위에서 뛰어봐라. 우리 측정기에서 어떻게 나오고 너한테는 어떻게 전달되는지. 이 정도 소음이면은 법적 기준을 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체험해 볼 수도 있고, 뭐 그거는 사람 귀로 판단하는 것보다 뭐 기계가 판단하는 거니까 좀 더 객관성을 가질 수가 있죠. 계량화도 있고, 야, 이거 심하다. 그럼 심한데 몇 데시벨이냐? 몇 데시벨은 사람이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기계는 할 수 있으니까 계량화가 가능하죠. 예. 그렇게 해서 문제가 있으면은 소음을 좀 더 줄여보자. 요거는 법적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는데 내가 너무 이 정도는 참아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었구나. 서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은 층간소음 중재기관도 그런 내용들을 같이 공유할 수가 있고 그 내용에 따라서 좀 더 전문적으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계도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하면 좀 실효적인 효과가 나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좀 더 이웃 간에 화목해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층간소음 갈등 해소의 구상도였었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층간소음 측정기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기능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것들을 측정해야 될 것인지 하는 측정 요소, 측정 결과로서 나와야 될 것들은 무엇인지, 그 결과에서 분석해낼 것은 어떤 것인지 하는 요소. 이제는 그 갈등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측정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어떤 식으로 전달할 것인지 하는 그런 갈등 관리, 매니지먼트,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자, 측정 요소에서는 소음도, 데시벨이 있는데, 데시벨에서는 적어도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한 KSC IEC 61672에 제시되어 있는 허용오차 범위를 갖다가 적어도 클래스 2, 2등급에 맞춰서 한번 해보자. 그리고 소음도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네 가지를 한번 정해보자. 법에 나와 있는, 층간소음 관련한 법에 나와 있는 LAMAX 최고 소음도, LAEQ 1분 등가 소음도, LAEQ 5분 등가 소음도, 배경 소음도, 이렇게 네 가지를 소음 측정을 하자 해서 상관관계를 따져서 해보자. 근데 사실 이건 난이도가 좀 있는 거죠. 이게 다, 이 네 가지 항목 다 한다. 그 다음에 음향을, 저기 윗소리인지 그 소리가 내 소리인지, 이게 물소리인지 아니면 진공청소기 돌리는 소리인지, 이런 소음에 따라서 기준이 다르거든요. 직접 충격 소음과 공기 전달 소음의 소음도 유형과 기준 소음 데시벨이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음향 소스가 기록돼야 되겠다. 녹음이 돼야 되겠다. 쉽게 얘기해서. 층간 소음 측정만, 데시벨만 있어서는 안 되겠다. 과연 그 시간대에 어떤 소음이 나서 이 데시벨이 초과됐는지를 알아야 윗집에서도 그거에 대한 대응을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 의자를 끌었는데 소리가 나서 기준 초과를 했다. 그렇다면 의자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그 바닥에 패킹을 더 씌워가지고 소음을 줄이고 완충한다든지 뭐 이런 방법들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녹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음향 소스에 대해서 웨이브 필터, 웨이브 파일을 갖다가 저장을 합니다. 뭐 웨이브 파일은 아무래도 상세하면 상세할수록 좋지만은 너무 상세하게 되면은 메모리를 많이 차지하니까 뭐 44.1kbps에 8192 해상도로 하면은 5Hz부터 우리가 귀로 듣지 못하는 저주파서부터 2kHz까지 20kHz까지 측정이 녹음이 되는 겁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상당히 꽤 우수한 수준이 됩니다. 뭐 CD 품질 정도 되니까요. 그리고 웨이브 파일은 CD보다도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압축을 하지 않기 때문에. MP3보다 한 용량이 3배 내지 4배 정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MP3만 하더라도 압축을 했기 때문에 손실이 생기거든요. 사람 귀에 들리지 않는 부분은 가감하게 이렇게 없애버리는 것이 압축입니다. 측정 시간이 또 중요해요. 서로 이제 이야기 나누다 보면은 뭐 어제는 내가 집에 없었는데 뭐 또는 뭐 그저께는 없었는데 뭐 이렇게 얘기 나와요. 그런데 없는데 뭐 아이가 또 학교 일찍 끝나가지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부모님은, 어머님은 집에 없었다는 사실은 기억하는데 아들이 일찍 들어왔다는 사실은 모를 수 있거든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그 시간이 언제냐 이걸 가지고 다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측정 시간이 통상 스마트폰에 있는 시간을 이렇게 제시를 하게 되는데 스마트폰 시각은 일부는 수동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날짜나 시각을. 녹음은 됐는데 그 시간대 맞냐? 그건 믿을 수가 없다 뭐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사람이 조정을 할 수 없는 절대 시각, 서버에서 내려주는 시각 또는 GPS 시각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가능하죠. 측정 위치입니다.
측정 위치도 안방에서 하느냐, 또 거실에서 하느냐, 뭐 드레스룸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또 소음 발생 위치 가지고 서로 그 다툼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어제 측정하고 일주일 전에 측정한 것은 기억하지만은 한 달 지나고 석 달 지나면은 그 기억 상실 또는 그 착각으로 인해 가지고 기억의 착각으로 인해서 서로 다툼이 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 장소와 절대적 장소, 즉 손으로 기록한 장소하고 GPS 장소라든지 이런 것, 절대적 장소를 같이 그렇게 그 표시를 합니다. 뭐 이런 것들이 아무 측정기나 다 되는 건 아니겠죠. 예, 주소를 입력을 하는 수동 방식과 GPS 위치를 자동으로 기록하는 방식 등이 있습니다. 절대적 시각을 갖다가 절대적 시각과 절대적 위치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측정 결과는 어떤 것들이 나타나야 되고 어떻게 분석하느냐? 로그 파일 수치로 나타나 줘야 되겠다. 원래 그 소음 측정기는 수치 데이터를 표시를 해줍니다. 4개의 수치 데이터가 있다고 그랬었죠. 근데 그 위에 그 4개의 수치 데이터는 최고 소음도, 1분 등가 소음도, 5분 등가 소음도, 배경 소음도의 4가지 수치 데이터가 있는데 그 위에도 3분의 1 옥타브 밴드의 밴드별 칼리브레이션 데이터, 위치 GPS 데이터, 타임 데이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그 수치 데이터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도 이따가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죠. 예, 그러한 결과들이 있어야 되겠고, 로그 데이터. 그 다음에 녹음 음원 파일에 대해서도 그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로그 파일을 그냥 수치를 읽다 보면 사람이 힘들죠. 그걸 그래프나 움직이는 형태로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로그 파일에 대한 로그 재현, 로그 플레이백이 있고, 음원, 녹음되어 있는 음원에 대해서, 음향에 대해서도 그 플레이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음향 파일에 대해서도. 그래서 요거에 의해서 녹화를 안 하더라도 그 주위 사람들한테 그냥 보여줄 수가 있죠. 그냥 소리만 들려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음향이 나왔을 때 몇 데시벨이고 어떻게 표현이 됐다라고 하는 것들을 같이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저 구상 중에 있는 건데, 멀티 파일 제한, 수치 데이터하고 음향 데이터하고 결합하는 겁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은 녹음을 상시 녹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 녹음을 하면은 그 스마트폰의 메모리를 빨리 소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느 기준 이상의 소음도만 녹음을 하게 되면은 오랜 시간 녹음을 할 수가 있어요. 불필요한 부분들을 굳이 녹음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렇다면은 수치 데이터는 계속 연속적으로 측정을 하고 결과를 저장을 하지만은 녹음은 듬성듬성 녹음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녹음 데이터와 수치 데이터를 결합을 시켜가지고 한꺼번에 보여주면은, 물론 녹음돼 있을 때가 소음이 크다는 것은 잘 알겠지만은 전체로 놓고 보면은 연속적으로, 불연속이 아니라 1시간이면 1시간 연속적으로 소음이 10분만 있더라도 60분 동안에 대해서 수치만 보여주는 것이 50분, 녹음까지 보여주는 것이 10분, 이렇게 해서 보여줄 수가 있다 이거죠. 이것이 멀티파일 제한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분석에 있어서 그 소음 유형을 갖다가 자동으로 분석합니다. 이게 소음 유형 자동 분석이 왜 필요하냐면은 1분 등가 소음도는 기준을 초과했고 5분 등가 소음도는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을 때에 1분 등가 소음도인 그 바닥 충격음 소음이냐 아니면은 공기 전달 소음이냐 5분 등가 소음도인 이 구분이 즉시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죠. 자,
모든 소음이 다 기준을 초과했다면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일부의 소음은 기준을 초과했고 일부의 소음은 초과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때 그 초과한 것이 과연 내 소음인지 저 위 소음인지, 그러면은 그때 나왔던 소음이 충격 소음인지 공기전달 소음인지에 따라서 윗집인지 옆집인지 또 구분이 된다 이거죠. 이것이 실시간으로 하기 위해서는 소음 유형 분석이 실시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아까 얘기대로 그 진행은 돼 있고 좀 더 섬세하게 정확도를 높이는 그런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갈등 관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러한 측정 결과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거를 누구한테 알려줄 거냐? 뭐 쉽게는 측정을 하고 있는 내 스마트폰의 측정 결과가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나한테 집에서 연락이 오는 거죠. 소리나 소리를 통해서. 아니면 다른 측정,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측정 장비가 있다면은 그 연락이 올 겁니다. 이 연락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측정하는 사람도 받을 수가 있는 거고, 소음을 일으켰다라고 예상되는 윗집한테 보내줄 수도 있습니다. 서로 공유를 해서 나도 내 소리가 그렇게 나는지를 잘 몰라서 그러니까 측정 결과를 그때그때 한번 줘보세요 라고 했을 때에 윗집에서 한번 발로 꽝 쳐보는 거죠. 올라오네. 그 데이터가 올라오네. 그 메시지가 위에서 소음 발생했다고. 이렇게 요 정도는 소음이 나는 거구나. 야, 우리 저기 막내둥이야, 이렇게 와서 한번 떼어봐라. 이 정도 뛰는 것까지는 안 나오는구나. 이 정도로 뛰면은 나오는구나. 그게 뭐 물병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면 물병 떨어뜨리니까 이게 나오는구나. 조심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이죠. 소음 그 갈등 관리 측면에서 이해관계자를 구성하는 겁니다. 자, 측정하는 사람만 이해관계자가 될 수도 있고, 소음을 유발하는 윗집 또는 옆집, 뭐 아랫집, 그 다음에 중재기관인 뭐 경찰, 경비원, 관리사무소, 소장, 뭐 분여회장, 뭐 좋다 이거죠.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위원장, 뭐 이런 분들 중에서 필요한 분들을 취사 선택해서 이 측정 결과를 갈등관리 매니지먼트에 의해서 서로 공유한다. 그러면 아무거나 다 보내는 거냐? 그건 아니다 이거죠. 어떤 그 수준을 넘어야 뭐 보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경비원이 10명이 있습니다. 동별로 하나씩 있다라고 하죠. 그러면은 동 하나만 책임지는 사람하고, 관리소장은 예를 들어서 10개 동 다 책임을 지는 책임자니까 10개 동 다 받게 되면 너무 많아서 다른 중요한 일들을 못하니까, 그럴 때는 그 소음도가 좀 더 심각할 때만 관리소장한테 메시지가 가도록 그 언럿 기준을 갖다가 서로 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보 공유. 언럿 상태가 변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이 층간소음 측정 언럿 매니징을 하도록 관리되고 있는 그 입주자인데, 이 사람이 스마트폰을 키면은 측정을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측정 시작했다라고 메시지가 가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소음이 기준을 갖다가 3번 이상 추가했을 때에 메시지가 나가게끔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러한 그 정보 공유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언럿이 이제 증가를 쭉 해나갈 수도 있죠. 소음이 계속 발생하니까. 그러면 그 발생할 때마다 공유할 수가 있고, 또 줄어들면 디크리싱이 되죠. 줄어들면은 그 공유하는 정보량을 또 줄여나가는. 그렇고 이제 언럿에 대해서 그 갈등 관리하기 위한 그 정보 관리를 어떤 것들 할 거냐, 뭐 로그 파일, 그 다음에 음향 파일,
서로 로그 파일도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동으로. 음향 파일도 실제 들어볼 수도 있어요. 메시지를 문자를 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얼럿이 어느 단계에서 어느 단계로 떨어졌습니다. 조용해져 가지고 뭐 상대방이 측정자가 갈등 관리 매니징 얼럿 매니지먼트 기능을 오프했습니다. 즉 껐습니다. 뭐 조용한 상태로 왔습니다. 뭐 이런 것들 메시지 관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층간소음 전용 측정기. 물론 전용 측정기라고 하는 것은 층간소음을 측정할 수 있다라는 홍보 또는 그 제품명에다가 이름을 붙인 경우, 제품에 대한 설명을 이런 그 층간소음 측정기다라고 한 거를 도출을 해서 파악한 전용 장비입니다. 따라서 제가 파악하지 못한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파악된 거는 요 세 가지입니다. 소리나3, 한국 더줌 주식회사에서 만든 제품이고요. 메트론3, 이거는 덴마크의 BNK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제품입니다. 트로젠2라고 하는 장비는 영국에 있는 회사에서 시러스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겁니다. 층간소음 측정기가 아니라 소음 측정기 전문 회사입니다. 요 메트론3하고 트로젠2를 만든 덴마크와 영국 회사는 소음 측정 장비를 만드는 전문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측정 장비에 어떤 기능들을 추가해서 층간소음 측정기로 사용합니다. 그 기능이라는 것은 결국 녹음 기능입니다. 요 소리나3는 애초부터 층간소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현재로 보면은 뭐 소음 측정기 일반화가 아니라 층간소음 측정기의 전문화 쪽으로 개발을 한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이 이 장비를 쓰기는 어렵고 소음 측정하는 회사에서 활용을 합니다. 요거는 일반인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일반인도 좀 층간소음에 좀 많이 시달리는 분들이죠. 뭐 이거 키트가 30만 원이지만은 스마트폰에 어플만 깔아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어플은 한 33,000원이니까 뭐 큰 부담은 들지는 않는 그런 수준이죠. 소음 유형 분류는 자동 분류입니다. 요거는 소리나3는 가능한데 요 두 제품은 인공지능 기능이 아직 안 들어가 있어서 하고 자동 분류는 안 됩니다. 측정자 소음, 이게 층간소음인지 측정자가 발생시킨 소음인지 하는 걸 구분하는 건데, 소리나3는 어차피 인공지능 부분으로 가능하고 이 메트론3하고 트로젠2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녹음 기능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소리나3는 자동 녹음 기능으로 해서 설정값만 세팅해주면은 항상 녹음을 하든지 아니면은 어떤 기준 초과되는 소리만 들어왔을 때 녹음하든지 취사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메트론3하고 트로젠2는 여기 리모컨을 줍니다. 하나는 유선 리모컨이고 트로젠2는 무선 리모컨인데 이 버튼을 누르면은 측정 시작과 녹음 시작이 됩니다. 트로젠2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석은 소리나3는 그냥 일반 사용자들이면 누구나 다 가능하고요. 트로젠3하고 메트론3하고 트로젠2는 소음 측정 전문가들이 많이 분석이 가능합니다. 일반인은 분석하지 못해요. 물론 또 가격도 비싸고 설정 방법도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장비 가격입니다. 소리나3는 약 30만 원인데 여기 여기 스마트폰, 그 다음에 여기 소프트웨어, 소리나3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부속 장비, 삼각대, 충전기, 이어폰, 케이스 이런 거 포함해 가지고 약 30만 원 정도 수준이고요.
그 메트론 3는 여기에 있는 소음 측정기, 이게 케이스인데 이 케이스에 여기 요 삼각대 마이크로폰 소음 측정기가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층간소음 측정기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측정기가 요 안에 들어갑니다. 다 그렇게 하고 여기 요 그 케이스, 요 케이스는 그 가정집에 설치가 끝난 다음에 요 저기 소형 케이스, 측정기가 설치되어 있는 소형 케이스하고 삼각대만 남겨놓고 이 겉 케이스는 다시 들고 갑니다. 왜 그런 거 하니? 다른 이웃 사람들이 이 전문가가 들어올 때 가져온 가방과 나갈 때 가지고 나가는 가방이 동일하다는 것을 알고 이 집에 뭔가 남아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택합니다. 트로젠 2는 이 안에 삼각대 뭐 이렇게 다 있어서 요거 설치하고 난 다음에 빈손으로 가거나 엉뚱한 다른 가방을 들고 나가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그 장비 가격입니다. 장비 가격은 이게 한 30만 원, 그 소리나 3가. 그 다음에 메트론 3 B&K는 약 요게 한 1,800만 원 정도 그렇게 합니다. 트로젠 2는 한 900만 원 정도 이런 수준입니다. 이 가격은 한국에는 이 장비들이 아직 안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장비 가격하고 다른 액세서리 가격을 제가 유추한 금액입니다. 특징입니다. 소리나 3는 자동 녹음이 가능합니다. 상시 녹음, 수시 녹음 이렇게 자동으로 지가 알아서 그냥 24시간 풀로 다 녹음할 수도 있고 어떤 이벤트 있을 때에 기준 초과 시에 녹음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새로운 기능 적용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 언론 매니지먼트, 갈등 관리 그런 기능들을 쉽게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개인이 쓸 수도 있고 뭐 관리사무소에서 사용할 수도 있고 가격이 이렇게 뭐 비싼 편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다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문제점이 있다면 간이형 소음계로서 아직 형식 승인을 받지 않은 장비입니다. 그래서 형식 승인 미등록 장비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간이형으로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런 그 다른 측정 대행사를 통해 가지고 측정한 결과와 이 측정한 결과를 같이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메트론 3의 경우는 수동 녹음으로 됩니다. 유선으로 된 리모컨에 의해서 수동 녹음을 하고 상시 측정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요. 이 메모리 부족 현상들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기술 적용이 어렵고 측정 대행회사에서 주로 이용을 합니다. 좀 복잡하죠? 형식 승인이 나 있는 겁니다. 정도 검사는 이걸 사가지고 온 분이 다시 별도로 정도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트로젠 2는 장비 가격이 약 한 900만 원 정도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여기 트로젠 2의 그 기능을 보면은 와이어리스 리모컨, 그러니까 무선 리모컨에 의해서 수동 녹음을 합니다. 상시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기술 적용이 어렵고 측정 대행회사 용도로 워낙 고가다 보니까요. 그 다음에 형식 승인이 나 있는 거고 정도 검사는 별도로 받아야 되는 제품입니다. 네 번째, 이게 층간소음 전용 측정기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소음 측정기입니다. AR824 요거는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10만원대 미만입니다. 한 5만원에서 7만원 정도의 간이형 소음 측정기입니다. BSW309 요거는 클래스 2의 형식 승인품입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형식 승인에다가 정도 검사까지 받은 제품이고요. 이거는 NL52라고 하는 이거는 1등급 소음계입니다. 형식 승인품이고 정도 검사는 구매를 하게 되면 별도로 또 받아야 됩니다. 이거 덴마크 B&K의 타입 250인데 이거는
이것도 역시 형식 승인품이고 정도 검사를 별도로 받아야 되는 제품입니다. 이거는 제가 확보하고 있는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사진으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오디오 툴이라고 그래서 어쿠스틱 소음 음향 엔지니어들이 쓰는 그러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상당히 잘 만들어져 있는데 기능들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층간소음 측정하기에는 활용하기가 좀 까다롭거나 사실상 어렵습니다.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가격은 한 10,000원대 정도 합니다. 요 앱 소리나3라고 하는 거는 층간소음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익히면은 층간소음 측정은 요 놈으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여기서 층간소음 측정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장비가 NL52하고 타입 2250인데 얘들을 익히는 시간이 한 달 정도 걸린다면 요거는 하루 정도면 충분히 사용 방법을 익힐 수가 있습니다. NL52의 가격은 한 70,000원 정도 하네요. BSW의 309 2등급은 한 110,000원 정도 하고 NL52의 EX 제품에 녹음 기능까지 집어넣게 되면 한 800만원 수준 정도 합니다. 물론 이 위에도 칼레블레이터, 교정기 또 별도로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옥타브 밴드를 하게 된다면 또 소프트웨어가 또 추가가 됩니다. 타입 2250 요것도 한 1,600만원 정도 수준이었는데 여기다가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넣게 되면 또 더 가격이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자, 기능에 대해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NL824는 상시 측정이 안 됩니다. 이거는 5분 측정하고는 자동으로 꺼집니다. 층간소음은 1시간 연속 측정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5분 측정 장비 가지고는 층간소음 측정한 결과 활용 가치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등가소음 측정이 안 됩니다. 데이터 로깅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이걸 사진을 찍어서 캠코더로 찍어서 해야 되는데 캠코더 찍다 보면 내소음이 들어가고 또 그것 역시 5분 후면 꺼지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5분 등가소음 측정이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녹음도 안 되고 주파수 분석도 안 되고 법령 적용도 안 되고 소음 유형 분석, 소음원 분류, 측정 결과 공유 이런 것들이 AR824 제품에서는 안 된다. BSW 309 2등급 장비는 데이터 로깅이 됩니다. 수치 데이터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맥스값하고 LEQ 등가소음도 배경소음도 이걸 따지는데 상당히 어려워서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녹음도 안 되고 주파수 분석이 일부 되기 때문에 주파수 분석은 BSW 309로 하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법령 적용도 안 되고 유형 분석, 유형 분류, 공유 이런 것들이 안 됩니다. NL52는 데이터 로깅 잘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녹음도 잘 됩니다. 주파수 분석도 잘 됩니다. 물론 프로그램들이 이게 녹음하려면 프로그램 구매해야 됩니다. 이것도 대략 한 100에서 200만 원 정도 하나가 그 정도 들어갑니다. 주파수 분석하는 것도 이제 100에서 200만 원 그 안에서 가격이 결정될 겁니다. 이게 장비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있고 이걸 또 분석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또 있어야 됩니다. AS60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역시 100에서 200만 원 그 사이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법령 적용 안 되고 유형 분석 안 되고 소음원 분류 안 되고 측정 결과 공유 안 됩니다. 그러나 이거는 사람들 전부 다 집에 없게끔 하고 냉장고 이런 거 소음 다 끄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괜찮습니다. 타입 220 BNK 제품 거의 NL52하고 유사합니다. 가격이 비쌀 뿐입니다. 물론 세부적인 부분에 들어가면은 이 부분이 기능이 사실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는데
제가 이쪽은 그 심층적으로 사용해 보질 않았기 때문에 유추하기는 NL52와 같은 기능은 최소한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오디오 툴, 요거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입니다. 데이터 로깅이 된다라는 건 돼 있는데, 실제 제가 다운로드해서 설치되어 있는 앱에서는 로깅 데이터가 잘 안 보입니다. 그 다음에 녹음도 뭐 최대 30초 정도 녹음이 되고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이제 문제가 층간소음 측정으로 쓰기에는 무리가 좀 됩니다. 주파수 분석은 잘 됩니다. 그 다음에 층간소음 법령 적용하거나 유형 분석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오디오 툴은 조금 더 검토를 더 해봐야 되겠지만은 층간소음에 활용하기에는 많이 번거로운 그런 절차, 과정들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소리나3는 원래 층간소음 측정, 분석, 공유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하게 조금만 익힌다면은, 하루 정도 스터디 한다면은 활용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데이터 로깅 잘 되고 있고요. 녹음 잘 되고 있고요. 녹음 분석하는 플레이백 잘 되고 있고요. 주파수 분석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법령 적용 잘 되고 있습니다. 소음 유형 분석, 소음원 분류, 측정 결과 공유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한 70% 정도 완성되어 있는데, 이게 한 90% 이상은 돼야, 95% 이상은 돼야 완성도가 공유 서로 이렇게 확대해서 출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로서는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소리나3인데, 이거에 대한 단점이 있다면은, 이게 필터가 다 있지만은 정도 검사처럼 장비 하나하나마다 과연 정확도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어떤 갤럭시 노트 9이 측정이 잘 되지만은 어떤 측정기는 떨어뜨려 있거나 물에 침수가 됐을 때는 그 기능들이 변형이 될 수가 있거든요. 변형됐을 때에 그 측정 결과가 정확하게 나오려면 보정을 해줘야 되는데, 보정 방법론들은 소리나3에 있지만은 일반인이 보정하는 건 어렵습니다. 이게 바로 정도 검사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한다면은 정확성은 스마트폰 앱으로서는 최고 중에 최고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리나3 법령 및 기술표준 적용, 기술표준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적용했는지 하는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음도 기준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요거에 맞춰져 있고요. 측정 방법은 소음진동 공정시험 기준하고 이 위에 있는 규칙하고 둘을 갖다가 겸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성은 IEC61672, KSC IEC61672와 표준의 허용 오차 범위하고 맞춰져 있습니다. 클래스 2를 보고 있고요. 31.5Hz에서 8kHz까지 범위를 정해서 허용 오차 범위를 교정을 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의 직접 충격 소음은 최고 소음도와 1분 등가 소음도를 적용해서 기능이 만들어져 있고, 공기 전달 소음은 5분 등가 소음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소음도의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배경 소음도가 있어야 되니까 최고 소음도, 1분 등가 소음도, 5분 등가 소음도, 배경 소음도 등 4가지 소음 측정 항목들이 개발이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급배수음이라든가 명시되지 않는 소음들을 자동 분류하는 부분은
인공지능 즉 머신러닝을 써가지고 개발이 한 70% 정도 완성이 됐는데 아직 출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현재 단계에서는 녹음물 분석하면은 이것이 어떤 소음인지 판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소음진동 공정시험 기준은 측정 방법론에 대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 측정기는 IEC 61672 클래스 2 이상으로 해서 허용오차 범위를 만족시키도록 그렇게 공정시험 기준이 나와 있고요. 그걸 맞춰놨고 측정 가능 주파수 범위가 있습니다. 클래스 2에서는 31.5Hz에서부터 8kHz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분의 1 옥타브 밴드 또는 1분의 1 옥타브 밴드로 되어 있는데 소리나 3의 경우는 3분의 1 옥타브 밴드를 기준으로 해서 개발되어 있습니다. 청감 보정 기능 및 동특성이 있는데 청감 보정 기능은 그 프리퀀시 웨이팅 주파수 가중을 A 가중으로 하는 것을 청감 보정이라고 합니다. 사람 귀 특성에 맞춰 가지고 필터링을 개발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 타임 웨이팅 시간 가중에서는 F, S, 임펄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 동특성 타임 웨이팅 시간 가중에 대해서는 125ms 즉 0.125초의 그 주기로 그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경소음도는 공정시험 기준에 명확하게 표시를 하지 않았는데 경험측상 보면은 배경소음도는 측정 시각에 가장 가까운 시간대 중 대상소음이 없는 시간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배경소음 측정입니다. 그래서 20분, 지금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과거 20분 사이에 가장 낮은 시간대에 측정 소음을 배경소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그 경우에 따라서는 달리 해석해야 될 경우도 있지만은 현재까지 이 방법론에 의해서 문제가 되거나 특이점이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요 배경소음도에 대해서 혹시 의견을 주시면은 상당히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표준 KSC IEC 61672가 있습니다. 허용오차 범위가 있죠. 시간 가중 사운드 레벨 최대값 해가지고 LAmax를 정함에 있어서 0.5초 단위로 우리가 그 디스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0.125초로 하니까 즉 0.5초를 4등분해서 그 파스트 동특성을 만들고 있습니다. 시간 평균 사운드 레벨 이거는 그 등가 소음도를 이야기하는데 등가 소음도는 1분 등가와 5분 등가를 동시에 측정을 해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1등급 아주 고급 제품의 경우도 이 등가 소음도를 5분이면 5분, 1분이면 1분, 10초면 10초 이런 식으로 하나는 가능하지만은 복수 개의 등가 소음도를 동시에 측정해내는 그런 장비는 현재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혹시 그런 장비가 있으면은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검토를 해서 보겠습니다. 하지만 소리나3는 그 등가소음도 1분 등가소음도와 5분 등가소음도를 동시에 측정을 해내고 있습니다. 물론 배경소음도도 등가소음도의 일종입니다. 배경소음도도 측정해내고 있고 최고소음도 측정, 네 가지 소음을 동시에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파수별 허용 한도값이 있습니다. 2등급일 때는 31.5Hz에서부터 8kHz까지 주파수 범위를 그 이상을 갖다가 만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파수별로 허용오차 범위가 있습니다. 1kHz에서 허용오차 범위가 보통 한 0.8dB 이 정도 수준 클래스 2에서
그렇게 하고 31.5Hz에서는 3.5dB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3.5dB 정도가 허용오차 범위고요. 8kHz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5.6dB입니다. 사람은 낮은 주파수 또는 높은 주파수 쪽으로 갈수록 듣는 요것이 불규칙해지고 사람마다 편차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국가직업안전보건연구소, 즉 노이시에서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난청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작업 환경인지 아닌지 추적을 해서 소음을 줄이도록 유도를 하기 위해서 측정기를 모든 작업자한테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따라서 스마트폰에 그 소음 측정 기능을 부여해서 그 작업 환경 소음 측정을 하고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보는 그 기준이 어떤 것인지를 보면은 소음 표준을 플러스 마이너스 2dB 핑크 노이즈 기능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2dB 정도를 그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측정을 해서 그 측정 값이 85dB 이상이면은 작업장의 문제점으로 대두되는데 이 85dB의 플러스 마이너스 2dB 편차 안에만 들어간다면은 그 괜찮다, 쓸만한 제품이다 라고 합니다. 근데 이 소리나 3의 경우는 저희들이 시험을 해본 바 LG 제품, 삼성 제품 모두 다 이 안에는 다 들어갑니다. 최근에 나오는 스마트폰일수록 더 정교해지고 그 정확도가 높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뭐냐, 새로운 스마트폰이 나올 때마다 저희들이 그 핸드폰의 특성을 찾아서 보정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 보정 과정을 거치기 전 단계에서는 오차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보정을 하지 못한 스마트폰으로 측정한 결과가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 역시 보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그 녹음만 해 놓으시면은 새로운 보정에 의해서 보정된 후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층간소음 측정에 적합한 그런 측정기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라는 주제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소음 측정기는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은 다양한 측정 방법 중에 일부분이 하나일 뿐입니다. 여기에 맞는 환경을 설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도 쉽지 않은 그런 과정입니다. 따라서 층간소음에 시달렸는데 이 층간소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에 가장 적합한 측정기가 어떤 것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오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그 측정기를 살펴본 이유는 층간소음 유발자든 층간소음 피해자든 층간소음에 대한 감각적인 느낌만으로 이게 옳다 저게 옳다라고 평하기가 어렵고, 이러한 그 감성적 주관적 평가를 가지고 그 중재를 한다라고 하는 중재기관도 역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의 측정과 결과가 있어야 그거에 의해서 중재를 했을 때에 그 유발자든 그 피해 예상자든 서로 동감할 수가 있고 그 중재 의견을 따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정확한 측정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측정 장비는 어떤 것이 있고 현재 우리 상태에서 가장 적합한 것들은 어떤 것이 있겠는가 라는 측면에서 본 내용을 오늘 살펴보게 된 것입니다. 층간소음을 층간웃음으로
라는 슬로건의 소리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